예, 그럼 계속 속행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상 일단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변호인 말씀하신 거 들었고, 그다음에 검사 측은 뭐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따로 뭐 답변사나 내신 건 없는데 뭐 이런 건 그냥 항소기각 구하는 정도로 하면 될까요? 특별히 더 뭐 추가로 의견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예, 오늘은 항소기각 구하는 예, 쪽으로 정리해 그러면 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순서상으로 뭐 원래 답변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외에는 현재는 뭐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다는 정도로 정리해 놓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본인 직접 뭐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뭐 앉아서 하실 때고 편하게 하십시오. 예.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이크를 잠깐 좀 쓰셔가지고 좀 올리시면 말씀드릴 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수행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계엄 선포 후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계엄이 선포된 후 그로 인하여 법무부 업무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먼저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그 부서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걱정하며 점검하였을 뿐입니다. 원심은 검사가 끝내 증명하지 못한 공소사실의 핵심 연결고리를 추론으로 메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조차 서로 맞지 않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의 핵심적인 쟁점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해서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면 지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사실은 그 전제에 껴 맞추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업무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부서, 부작용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취한 점검과 대비 행위였습니다. 그 자체는 누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 점검과 지시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책무를 다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간부회의 시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였고, 비상계엄의 최종 통제는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의회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가 의회가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민정수석에게 계엄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부 헌법을 준수하려고 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지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피고인 말씀까지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출하십시오. 너무 혼자서 메모한 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뭐 어차피 속기는 되지만 그래도 예, 기록에 저희가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그 쌍방의 이제 항소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뭐 검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이 사건의 뭐 쟁점을 정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사건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성명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여기 충원이 검사 측이랑 피고인 측에 일단 뭐 저희가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일단 드릴 텐데 쟁점 정리라는 거 그러니까 쟁점 정리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지금 우리 이제 박성재 피고인은 뭐 피고인만 항소한 걸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항소 이유로 제기한 부분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법한 항소유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항소유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판단할 대상은 좀 특정을 하는 게 사건의 심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판단할 대상들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물론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오늘 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정리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이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게 블로그 분리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어쨌든 CCTV 상에서 소지했다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문건, 네, 성격,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결국 국헌본란 목적 관련해서 포고령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제 이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내란의 고의나 국헌본란 목적 인정 여부, 그다음에 뭘 가지고 과연 피고인이 국헌본란의 목적을 인식했는지, 뭘 가지고 그걸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중요 임무 종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출국 금지, 수용 공간 확보, 또 합수부 검사 인력 파견, 이것이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저희가 당연히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결국 이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직권남용망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출국금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이라고 지금 기재된 공소장의 내용, 또 수용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돼서 의무 없는 일이라고 기재된 공소장의 기재 내용, 그것이 과연 권리행사 방해로까지 볼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임무 종사와 별개로 또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또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직권남용은 당연히 그 앞에 전 단계로 저희가 판단해야 하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그게 있고, 근데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요거는 항소 이유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검찰이 한 거, 요거는 쟁점에서는 따로 빼고, 말씀처럼 저희가 요거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견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적정하게 저희가 의견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요거는 쟁점에서 빼도록 하고요. 네. 이영규 피고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별도의 쟁점으로 해서 요 정도로 일단 저희가 정리해서 요거는 오늘 저희가 공판조서에 일단 기재를 할 거고요. 네. 말씀처럼 변호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쟁점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좀 내용을 수정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일단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 사건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사건의 쟁점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성명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답변 기한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주심부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쌍방의 몇 가지 성명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특검 쪽에 먼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항소장에 보면은 항소 범위가 원심 판결 전부라고 기재가 돼 있고 7월 27일자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항소를 취한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재판장님 소송 지휘 하에 구술로 나머지 부분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오늘자로 취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아까 구술로 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심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기각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 기각 결정됐고 특검의 항소는 오늘 7월 27일자로 항소 취하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오늘자로 취하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항에 있어서는 피고인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에서 김건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원심에서 공소 기각한 부분인데요. 이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했다가 이를 취하해서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당심 심판 대상인 공소 사실 중에서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김건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전제 사실에 언급된 피고인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 같은 내용이 당심의 심판 범위 공소 사실과 관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 사실 포함해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소장 7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소장 변경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 사실에서는 피고인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니 이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이 의미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 등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거나 인지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 취지를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성재 내란 관련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관련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근거에 관해서 특검의 최종 의견서 61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실체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면 명백한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주된 주장은 윤석열로부터 포고령도 안 받았고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시사항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특검 주장은 피고인의 이런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인지 그 부분 주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명확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특검 최종 의견서에는 피고인 박성재가 노상원 수첩,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법무부 소관 사업에 관한 계획을 인지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노상원 수첩하고 여인형 메모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좀 특정을 해주시고,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를 인지해야 되는데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 측 이 부분 명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최종 의견서 30면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에 관한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과 포고령을 전달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특검 의견서 나온 것 같이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공간 확보 조치,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검사 등 인력 파견 조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피고인 측에서 물론 이런 문건의 존부 자체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포함해서 내용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란 중요의무 종사에 관해서 형법 87조는 내란의 구체적 구성 요건인 폭동에 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모의 참여, 지휘, 기타 중요의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등에 대해서 각각 처벌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연루된 내란 관련 중요 임무라는 것은 이 규정 형식에 비추어 봤을 때 모의 참여 또는 지휘에는 준하지만 부하 수행과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중요 의무 종사라는 구성 요건이 의율이 됐기 때문에
이 중요 의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의무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주장은 뭐 지시 같은 거 안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내용에는 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 시에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중요 임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이거 변호인 측에서 아까 변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불거분리 원칙 주장에서 공소장 56면에 보면은 위 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라고 돼 있고 그 3의 가항에 보면은 선관위 관련 수사에 대해서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선관위의 전산제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뭐 선관위 직원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심 판결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도 이 피고인의 내람 가담 목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공수사 사실이 취지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게 3의 가항을 인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사 사실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6면, 57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목에 보면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등 인력이니까 파견 대상이 검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수사관 등 다른 인력도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정작 간부회의에서 피고인의 바로 피고인 지시 내용으로 언급된 부분은 검사들을 파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구 부분에 가면은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고 있는 피고인의 파견 대상이 검사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 이외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피고인 측에서 만약에 방어권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방어해야 되는지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소사실 자체가 조금 내부적으로 불합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보면은 이렇게 56, 57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우정과 통화 내역이 지금 3번에 걸친 통화 내역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심우정과의 통화 내용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관한 피고인의 실행행위의 일부에 포함되는 건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증거관계를 밝혀주시고 그 공소사실이 직접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위에 불과하다면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구 부분에 보면 또 위 임세진 등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에 혹시 심우정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명구하겠습니다. 그 의무 없는 일의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서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의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4조 1항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을 들고 있습니다. 그 먼저 13조의 3은 1호부터 5호까지 지금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좀 특정을 해서 좀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소장 60면입니다. 배상업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그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라고 하여 요 출근 대기와 그 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준비 완료를 병렬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하고 출근 대기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에 관계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 출근 대기와 구별되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본부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그 피고인 지시가
위법하다는 근거 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4조 1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40조 2항, 즉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때 뭐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소장에도 포함되어 있고 특검 최종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인 효력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8조가 정한 비상근무 사유 중에서 적어도 4호 정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의견을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특검이 조금 전에 40조 2항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출국금지팀 공무원들만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 했다는 거니까 그 출근 대기한 출국금지팀 소속 공무원들과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 또는 평등원칙 위반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상근무 사유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근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 형평성 등 이 조항을 들어서 그 비상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재난 구조 요원 팀 두 팀 중에서 한 팀에게만 나가서 빨리 인명 구조를 하라고 했더니 그 팀이 왜 저쪽 팀은 부르지 않고 나만 부르느냐라고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밝혀주시고 전국적으로는 특검 측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4조 1항이 정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해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권하면 권리행사방에 있어서도 비상계엄하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것과 의무 없는 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2026년 2월 26일자 신용회가 증언 거부 사유서를 보면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그 혹시 신용회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예, 예.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음 기회까지 말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특검 측에 대한 성명상 마치고 다음으로 변호인 측에 몇 가지 좀 확인 좀 구하겠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 조금 전에 변론하셨을 때 피고인 측의 그 피고인이 배상업 신용 임세진한테 전화를 건 2024년 12월 4일 22시 57분경부터 23시 한 3분 4분경까지 그때 피고인은 포고령도 몰랐고 그리고 지시사항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변론하실 때는 이 비상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없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계속 그 변호인 주장했지만은 법무부의 피고인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지시했다 비상계엄 하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그 비상계엄이 적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지 피고인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왜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른바 8시 멤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또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검에 대한 성명사항 중에서 4가항과 나항, 5나다항입니다. 이거는 그 중요임무 종사의 의미와 비상계엄 하에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된 거니까 특검에 대한 성명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특검에 대한 성명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구성명상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드린 거는 그냥 저희가 초안이고요. 그다음 최종적인 거는 오늘 공판조서에 또 구성명상을 기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성명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오늘 일단 나눠드렸지만 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수정하면서 약간 구성명상의 내용이나 문구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으니까 지금 나눠드린 걸로 하지 마시고 뭐 저희가 뭐 최소한 하루 이틀 내에 하여튼 공판조서 완성되면 열람 등사하셔가지고 그 공판조서에 나와 있는 구성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눠 주신 게 없습니다. 안을 예, 쟁점 정리 이거 한 장만 주셨는데. 구성명상 안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 쓴다고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구성명상. 네,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아, 예, 예. 예. 그겁니다. 한 장씩 주니까 저한테는 못 받았습니다. 예. 괜히 받아 적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하여튼 공판조서에 기재할 테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공판조서에 기재할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나중에 그 답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요건 저희가 그냥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 기록에 보니까 범죄경력조회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범죄경력조회가 제출이 됐나요? 저희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 안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자료가 없어서 확인 네. 안 되는데 저희 확인해보고 확인해 안 보시고 돼 있으면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없으면 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성명 내용이 이제 오면 그 답변을 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측 구성명상이 좀 뭐 양은 좀 뭐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저희도 성명사항을 좀 예. 많이 받은 상황이라 예. 한 최소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2주.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변호인도 그 정도 하시면 됩니까? 저희도 지금 뭐 다음 주가 또 이게 이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그럼 사실상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특검의 의견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각자 네네.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럴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시죠. 또 네네. 상대방에 대한 답변은 또 뭐 반박은 네네. 그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봐도 뭐 저희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사실은 뭐 휴정기에 준하는 네네. 그런 시기라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고려하고 어차피 저희가 또 다음 기를 좀 더 이제 다음 길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 2주 내에는 길 일정이 좀 어렵거든요. 8월은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한 8월 25일이었던가? 예, 8월 한 다음 길은 8월 한 25일쯤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구성명은 그러면 오늘 31일이니까 뭐 7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8월 19일까지 네. 8월 19일까지 네. 그때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답변만 하시면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저희가 조소에 기재하겠습니다. 네. 예, 쌍방 구성명에 대한 답변은 8월 19일까지 제출하겠다. 네, 그렇게 진술한 걸로 조소에는 기재해 놓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증거조사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원심에서 뭐 증거로 채택해서 서중조사도 하고 또 증인신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증거의 유죄 기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다 되는데요. 혹시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조사된 증거서류나 증인 등의 증거조사 결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검사 네, 측, 저희는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뭐 신빙성 여부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은 그건 조서에 남겨놓을까요,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증거조사에 대해서 예. 지금 뭐 특히 최정부치 위반 또 증거재판주 위배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예.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예, 걸 예. 말씀해 그 부분은 주시고 해주시고 다른 뭐 조사 자체는 이의 없다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럼 변호인 측 의견으로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뭐 다투는 취지다. 네. 예? 유죄의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의 신빙성에 네. 대해서 다투는 취지다라는 것만 조서에 그럼 사무관님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 항소심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일단 검사 측은 뭐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없고
뭐 항소 안 하셨으니까 예.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그 성명에 대한 답변서 하시면서 일단 송부 촉탁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12부와 종합특검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증인으로 한 12명 정도 네. 예, 이렇게 하셨고 일단 그 관련해서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채택 여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네. 혹시 문서 송부 촉탁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서 송부 촉탁을 한 대상자가 윤석열하고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두 분을 지금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일단 그 문서 송부 촉탁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의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예, 여부 할 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종합특검은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가 원심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는 딱 한 사람입니다. 배상업만 지금 지수를 저게 부동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원심 재판장께서 공판 준수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증거 동의한 모든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전부 불러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증거가 이게 없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이렇게 증거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이 지금 이 윤석열의 어떤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사건에 윤석열의 피의신문조차도 지금 우리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 저희는 뭐 지금 특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의신문 조서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지만 지금 나와서 일단 그 피의신문 조서 내용과 또 실제로 지금 이 법정에 나온 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 지금 내란의 중요무조사라는 피고인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우두머리를 하는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윤석열과 김용현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한 증거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수신문을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1시간씩 하지만 나머지는 한 수신문을 한 20분, 30분 하면 충분합니다. 과연 원심에서 판단한 것이 맞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신문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판장님께서 이 증인 신청을 좀 받아주셔서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진실이 뭔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십사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어쨌든 지금 증인 신청한 건 피고인 측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까 말씀처럼 특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사전에 논의한 게 있긴 하기 때문에 세부 결정을 말씀드릴 텐데 그 논의 말씀드리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검찰 측 의견에 대해서 증인 신청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 그냥 원심대로 그냥 판결해달라, 기록에서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 인정을 한 데다가 특히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증인들의 진술은 하나도 언급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만 골라내가지고 마치 먼저 증명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좀 채택해 주셔서 재판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또 집중적으로 재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채택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또 변호인 또 공동 변호인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더해서 지금 원심 우리 항소유서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 지금 원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추론, 다시 말해서 내란 준비하고 계획한 세력 그리고 그 실행행위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이것을 보험이 타당하다, 보험이 합리적이다라는 추론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증인 중에서 그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이 부분을 배척하면서 다른 이유로 보험이 타당하다, 보험이 합리적이다 보인다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들을 뭐 길지는 않더라도 본 법정에서 불러서 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진실성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저희도 뭐 양쪽에다 미리 내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좀 논의를 했고 또 오늘 법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서 다만 이제 지금 증인이 한 12명 되는데 저희가 그 신청 사유나 이런 걸 보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신청 취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필요하면 뭐 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신청하신 쪽에 그 여러 사람 중에 일단 최우선적인 이 사람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먼저 그 증언을 들어보고 나머지 증인은 저희가 바로 기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채택을 보류해 놓고 그 사람 증인을 들어보고 그 정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다 하면 나머지 증인은 안 하고요. 근데 그 사람 증인을 들어봤는데 좀 더 추가로 나머지 더 들어봐야겠다 싶으면 추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핑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김영현 피고인은 뭐 그런 신청 취지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 일단 한 사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국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도 증인 한 사람이라 김정도 증인은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희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증언만 한다면 신용의 증인이 제일 좀 뭐랄까요 우리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증인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처분이 안 돼서 이분이 나와서 만약에 증언권을 행사하면 저희가 뭐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를 만약에 불러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마치처럼 한번 불러서 일단 뭐 증언 거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분이 증언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신문할 기회를 드리고 다만 근데 교정본부가 지금 제일 많은데요 증인이 제일 많은데 이걸 뭐 저게 좀 다 하긴 어렵고 근데 일단 순서상으로는 뭐 원하시면 신용의 증인을 다음에 불러서 확인해 보고 근데 본인이 거부한다 그러면 그 다음 기회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재판부 생각에는 윤석열, 김영현 중에 한 사람 그다음에 김정도는 채택 그다음에 교정실 관련해서는 신용회를 뭐 바로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 뭐 다른 사람을 하시든지 뭐 그 부분 해서 일단은 다음에는 그 신청 취지에 비추어서 뭐 세 사람 정도를 생각하는데 일단 그 관련해서는 어떠신가요? 저희 특검에서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용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증언 거부권 문제도 있지만 신용의 증인은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경우가 되고 이게 과연 형사소송법 제156조 규칙 제156조 5에 맞는 사유인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사실상 증언할 게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유력한 내용을 가장 뭐 어쨌든 공사실 관련해서는 그나마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분이 증언만 한다면은 뭐 그 증언을 기초로 저희가 뭐 유무죄 판단하는데 제일 그 뭐랄까 필수적인 사람이니까요. 예.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출석 거부를 한다거나 뭐 증언 거부를 혹시 그 증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제 윤석열 전 그건 저희가 대통령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거와 관계없이 제일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사건의 가장 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앉아서 하십시오. 네. 변호인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장은 아마 신문심 내용이 별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30분 했으면 아마 20분도 안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회가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신용회가 지난번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 거부를 했고 오늘 특검 측의 말씀을 하면 아직까지 조치가 어떤 그 특검의 어떤 여러 가지 처분이 않는 상태에서 똑같은 사유로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분 1심의 증언을 내용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용회는 뭐 하더라도 지금 뭐 서울구 수소장이 굉장히 무슨 뭐 중요한 뭐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 김문태 전 서울구 수소장 요 부분을 먼저 세 사람을 먼저 증인 신문을 김문태 소장이 어쨌든 신용이랑 직접 또 직접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그리고 서울구 수소에 뭐 무슨 이게 그 어떤 수용 공간을 뭐 여러 거 확보를 한 것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기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나와도 증언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문태 이 세 사람을 먼저 정의신문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머지는 조금 더 재판장님께서 재판 진행 경과를 파악하시면서 이렇게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증인 중에 그 구상엽 증인은 간부회는 참석 안 한 거 아닌가요?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 이제 구성엽 법무실장이 예. 이 계엄 포령을 최초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집무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알았다가 피고인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법무부 임세진 검찰과장이나 이런 과장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해 줬다는 거거든. 너희도 참 고생 많았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내용 파악 때문에 신청한 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구상엽 법무실장이 임세진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해 준 것이 마치 무슨 어떤 그 피고인이 임세진에게 어떤 그 의문 일을 하게 하고 이한테 이상한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해 위로한 것처럼 지금 원심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면 도대체 위로해 준 이유가 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검찰 측에서도 말씀하신 의견까지 저희가 뭐 어떤 들었는데 일단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피고인이 항소를 다투는 뭐 이유가 어쨌든 그 대별에 보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런 정도의 증인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일단 채택은 하고 그다음에 문서 종부 촉탁도 일단은 다 채택은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바로 내십시오. 두 군데 바로 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래서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증인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사건이 진행이 뭐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25일을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24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24일이 월요일인데 8월 24일 가능하신가요? 오전 오후로 해서 재판장 기일 진행에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아니, 네. 무조건 아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판장님의 길 진행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지금 다른 사건이 또 이제 진행되는 게 있어 지금 가능한 때가 그때라 가지고요. 그러면은 8월 24일 증인신문 하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윤석열 증인을 오전 10시에 해서 오전에 주신문 1시간 말씀 정도 하셨는데 뭐 주신문 1시간 범위라도 해주시고 뭐 반대신문 보충신문까지 포함해서 오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김문태 소장이 아무래도 조금 뭐 김정도 증인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김문태 증인을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다음에 김정도 증인은 한 3시 반쯤 소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날은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처럼 19일까지 구성명 답변하시면 구성명 답변을 보고 저희가 24일 날 혹시 추가로 구성명하거나 그거에 비추어서 뭐 추가로 증거조사가 또 필요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24일 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처럼 나머지 증인에 대한 뭐 체부 여부도 뭐 그날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뭐 신청인 측인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이나 나머지 증거 체부를 그날 또 결정해야 그 다음 기일날 뭐 증인심을 할지 말지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증거 신청 의견을 그날 증인심을 마치면 얘기해 주시면 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기일을 정해서 증인심문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최종별로 넘어가고 일단 그렇게 할 텐데 다만 지금 기일을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정해놓을까 싶은데요. 8월 24일 하고 일단 저희가 뭐 다 진행할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워낙 또 저희 뭐 죄송하지만 법정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좀 잡아놓는 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8월 24일 다음엔 9월 8일. 9월 8일 일단 예비적으로 9월 15일 이렇게 세날 이거 화요일입니다. 9월 8일하고 9월 15일은 화요일인데 그래서 8월 24일, 9월 8일, 9월 15일 이렇게 세 날짜를 일단 지정해 놓겠습니다. 해놓고 말씀처럼 8월 9월 8일, 15일은 딱 오후만 해놓겠습니다. 오후만. 9월 8일, 15일은 오후만 하고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증인, 오후 2시 김문태 증인, 3시 반 김정도 증인 이렇게 신문할 테니까요. 신청서도 바로 별도로 신청서를 내주시고요. 신청서를 내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열람 복사를 하면 특검에서 전부 다 그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전부 다 기재를 안 하고 그냥 네. 다 삭제를 해서 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참 신청 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건 좀 그래서 협조를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주셔야 네, 저희가 협조해 신청할 주시,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그리고 걸로. 저희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 윤석열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수사기관 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주신문에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주신문 사항을 미리 좀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강하게 권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거는 뭐 변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유선열 증인은 어차피 수용돼 있기 때문에 뭐 수용 그 번호만 알아도 소환이 네. 가능하니까 그것만 좀 뭐 그렇게 예, 그 해주시면 부분은 될것 같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윤석열 증인은 신청 취지가 뭐 결국 뭐 그 구체적인 지시 여부, 예, 그다음에 그를 통한 뭐 국권분란 목적 네네. 인식 여부, 고의 뭐 이런 부분일 네네.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가장 뭐 우두부리니까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피고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판부가 쟁점 정리하거나 구성명한 사항이 아무래도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서면을 쓰시거나 증인 신문 사항을 만드시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뭐 그 부분에 좀 뭐 질문이나 주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구속명 사항 중에 검찰의 공장 변경도 좀 말씀드린 게 좀 이게 어쨌든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공장 변경은 적어도 19일까지 내주시면 그럼 또 변경된 공장 기준으로 저희가 심판법이니까 거기에 또 저기 바뀌니까 그 심판법에 맞춰서 증인 신문도 해주셔야 네.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증인 신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다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소장 변경까지 19일까지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좀 시간적 한계가 네.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시간을 더 예. 주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물론 19일 답변에 뭐 이제 그렇게 예정할 거라는 내용만 있어도 뭐 예, 참고가 될 텐데 예, 예. 뭐 가능하면 적어도 그때까지 해주시면 19일에는 뭐 공소장 변경 여부나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저희가 19일 날 마칠 건 아니니까요. 예, 19일 날 맞습니다. 마칠 건 아니고 뭐 적어도 한 번은 더 속행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거 신청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신청서는 변호인 측에서 바로바로 좀 내주시고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기일은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